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이 즉각 파면하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우리 국민들이 만든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국회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들은 크게 불이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로, 국민 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로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 날을 회상하고 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2월 3일 10시 27분쯤이었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자, 아마도 각자 계신 곳에서 참 그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1년의 소회 어떠셨는지부터 한번 들어보고 토론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이것이 내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려면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변이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습니다. 명확한 내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계엄을 해제하고 이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국회로 바삐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국회로 가면서는 제 짝꿍한테 전화를 해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 딸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지 마라라고 얘기했고, 예. 저는 아마 집에 못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에 갔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서도 시시각각 전해져 오는 군대의 국회 진입 소식을 들으면서 손에 진짜 땀이 흥건히 흘렀던 기억이 있고요. 죽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을 해서 역사적으로 이 일의 부당함을 남기자라고 동료 의원들과 얘기를 나눴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시민분들이 애를 써주셔서 그날 계엄 해제 표결이 있었고 비상계엄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년 계속해서 시민들과 집회, 행진, 또 여러 가지 어떤 외침 속에서 조금씩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고요. 앞으로 내란이 확실하게 종식되고 헌정 질서가 완벽히 수호되고 회복될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도 이제 계엄 이후에 사표를 냈던 공직자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유일하지 않았나 싶은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예. 1년 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일들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쉽지만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사실 다사다난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슬기롭게 잘 극복해낸 것 같고요. 사실 지난 한 해는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라던가 혹은 그동안 87년 이후에 쌓아온 우리나라 민주주의 전통에 따른 그 회복 탄력성, 이런 걸 보여준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울컥할 때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잘 극복해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난 한 해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보나 제 개인적으로 보나 잊기 어려웠던 뜻깊은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1년 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셨던 의원입니다. 정성국 의원님. 네.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님 앉아 계시는데 계엄 해제 표결에 같이 들어간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동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입장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을 맞이한 여당 의원으로서 그때 겪었던 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충격, 두려움,
당황. 뭐 근데 좀 쉽게 표현하면 이게 도대체 뭐야? 예,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 때 이제 TV를 보고 깜짝 놀라서 보좌진과 함께 이제 바로 국회로 가는 길에 당사로 모인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당사로 갔는데 그때가 아마 11시 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때 한동훈 전 대표와 우리 의원들 많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지금 빨리 국회로 가자 이런 데는 합의가 되었고 저희가 그때 이제 도보로 국회가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도보로 가다 보니까 국회가 좀 봉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옆에 보면 회전문이 있습니다. 아시는데 그 회전문에 또 처음에 통제를 하더라고요. 통제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나를 모르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멈칫할 때 그때 팍 미루고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때 국회로 진입했을 때는 한 11시 한 58분 정도에 국회 본회의장에 이제 18명의 의원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사실 가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두렵고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여당 의원이 대통령이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러 가는 이 현장이 예.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까? 분명히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떨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왜 계엄을 선언하는지, 계엄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도 안 돼 있고 전혀 생각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일을 겪었다. 예. 이 부분은 아마 겪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 당시 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갔을 때 민주당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명이 채 안 되는 정도의 숫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자주 이제 만날 때 이래 우리 한 대표와 18명의 의원들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때 정말 들어온 부분은 정말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잘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되면서 이제 150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해제 표결을 할 수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1년 전에 그 계엄이 비상계엄이 분명히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이었고 국민들께 큰 상처 그리고 대한민국 국격에 큰 훼손을 주는 잘못된 계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한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그 입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들어오신 분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서정욱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뭐 제가 보기에 계엄은 2시간 만에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내란 청산이라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계엄이 이꼴 내란이다. 이런 이제 그 공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정 역사상 수많은 계엄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내란이 된 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 때 그때는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광주의 그 희생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겠다. 이래서 그 내란이 됐던 겁니다. 그때는 보안사령관 때 계엄이 된 거예요. 그 외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수없이 계엄을 했지만 한 번도 이게 내란이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주방위군을 동원하면서 요건이 안 맞다. 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 내란 청산이라는 광풍을 멈춰야 되고 특히 국민의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란 동조정당이다.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영장 기각됐지만 이런 이제 그 프레임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한 번씩 이제 그간 1년간의 소회를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또 국정의 혼란은 이어졌고요. 어제였죠. 4일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6개월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 후부터 회복 또 그리고 정상화에 방점을 둔 행보였다. 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질문으로 한번 토론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그 지난 이 취임 이후에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정상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정치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 종식이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아직 1심 결과도 안 나온 상태였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적 의미 또는 사법 절차를 통한 종식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조사가 필요하거나 진상이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더디게 좀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진상규명에 있어서는 좀 회복이 더디고 있다. 또 그런 판단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저희는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대선을 치러서 정권을 잃었습니다. 그 자체로 저희는 어느 정도 책임을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책임을 졌고요. 그리고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을 어긴 그런 분들에 대한 단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걸 언제까지 그럼 이걸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꼭 짚고 싶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엄이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구속되어서 있고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그때 함께 계엄을 주도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결과는 이제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우리가 정권도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했지 않습니까? 배출했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인데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나가야 되고 이제 국민의 삶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어떤 내란이라는 이 부분으로 계속 적폐청산의 개념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좀 하나 아쉬운 게, 분명히 어제 일련 같은 경우는 국민들께 감사는 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이거를 뜻깊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축제 개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조금 느낌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축제의 느낌의 이 의미를 좀 뒀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번에 계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분들, 또 이번에 우리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선이 50% 넘지 않았거든요. 그럼 국민의 절반은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엄이라는 사태가 분명히 우리가 짚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국민께 감사도 해야 되지만 이것을 뭔가 축제장으로 만들려는 느낌의 부분은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좀 수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우리 국민들 간의 공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은 한 지역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또는 더불어민주당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져야 되는 분들은 책임의 과정에 있고, 이제는 국민들이 좀 편안한 삶을 누려야 될, 이제 우리 국가를 발전시켜야 될 시기인데, 너무 내란의 이 시기들이, 내란이라는 이 명목으로 하는 이 어떤 심판의 시기들, 이 단죄의 시기들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제거해 주시길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축제의 날로 하려는 어떤 그 움직임, 아마도 그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을 하고 이제 법정 공휴일도 추진하겠다 밝혔던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런 도 포함되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있었던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픔을 가진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외교라든지 경제, 민생 이런 부분에 이제 총력을 다해서 국민들이 진짜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보고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도 거기에 많이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민생 법안도 지금 많이 통과되고 있고 예산도 지금 기한에 맞춰서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위한 이런 노력과 별도로 또는 함께 꼭 반드시 우리가 견제해야 될 것은 헌법 질서가 다시 규범력을 가지고, 또 그래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강고한 어떤 시스템, 또 믿음을 만드는 것, 이 과정도 또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상충하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내란 종식과 지금 말씀하셨던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는 것이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같이 나가는 것이고 보다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12월 3일을 기리자라고 얘기하는 건 이걸 축제로 만들자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이 내란에 대해서 반대했던 국민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 내란을 반대했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많은 분들의 그 헌정질서 수호의 의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좀 더 강하게 만들어 나가자. 왜냐하면 그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날을 뭔가 하나의 어떤 날로 좀 지정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님들이 들어서 해제 표결을 하셨고 국민의힘 그때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그때 계엄을 반대하셨던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다 포함하는 그런 뭔가 의미의 날로 만들자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더 극심한 분열, 혼란, 갈등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제 그 계엄을 계기로 상대를 완전히 숙청해서 괴멸시키겠다. 보수를. 이런 이제 그 우리 대통령과 민주당, 특히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 이런 데 저는 의도가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로운 통합.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의라는 거는 그럼 이게 권력을 잡고 힘이 있으면 정의고 상대는 불입니까? 저는 이게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이 프레임 이게 아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정치 보복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5년은 중단돼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당한 보수가 그럼 이게 5년 뒤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재개되면 또 이게 피해 보복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한쪽은 정치 보복에 이걸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보복하고 그다음부터 끊자. 이런 태도로 안 된다. 특히 그 정의로운 보복의 통합의 프레임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저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청산되었느냐 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아직 덜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지난번 계엄 사태라는 것은 아주 평온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평화로운 일상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깨져버린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 사태 같은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 본다면 다행히 그 계엄 사태가 바로 해소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계엄 사태 이후에도 그런 계엄의 주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청산을 반대하고 혹은 재집권이라든가 그 권력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국민들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전 대통령이 지난 어저께 낸 입장문에서 밝힌 여러 가지 주장들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걸 반복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정치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르거나 이렇게 정치적인 분란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그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돌보지 않고 어느 날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혹은 국가 그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들이 생활을 불편해하고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에 대한 보장, 확실한 보장,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확실한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실은 앞으로도 좀 밝은 방향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나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류혁전 감찰관님이 이제 조금 전 언급하신 부분이요. 12월 3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놨던 메시지요.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1년 전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 책무에 결연한 이행이었다. 또 그리고 이제 주권 침탈 위기를 직시하면서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계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고요. 제 스스로도 그 계엄의 요건을 완전히 갖췄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계엄의 요건을 갖추냐를 떠나서 계엄을 하게 된 동기만큼은 저희가 이제 그 한번 제대로 봐야 된다. 예.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요 마치 이게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처럼 완전히 대통령을 쫄장부처럼 자기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그 당시로 가보면 거의 30번이 넘는 줄 탄핵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빼고는 게 탄핵이 다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국민이 맡긴 혈세입니다. 마음대로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실 예산을 영원 만들었다가 또 90억 부활했다가 검찰도 영원 만들었다가 부활했다가 또 검사장이 항명하니까 또 영원 만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예산 가지고 장난치면 국회가 안 됩니다. 국회도요. 권한이 있더라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탄핵권이 있어요. 남용하면 안 돼요. 예산권이 있어요. 남용하면 안 돼요. 입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헌적인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그 당시
대통령이 그런 절박한 실제 국가계획이 마비가 되는 이런 상태에서 최후 수단으로 계엄을 했다. 다만 그게 뭐 계엄이 저는 정당화되는 요건이라 이렇게는 안 보지만 그러게 그 동기만큼은 뭐 김건희사 지키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방금 이제 유혁 감찰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대표나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사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실 헌재 탄핵 결정문에 보면은 다 반박돼 있어요. 전원일치로. 예를 들어서 불탄핵이었다. 헌재가 얘기합니다. 그 당시 탄핵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람이 검사 한 명하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만 진행되고 있었는데 무슨 줄탄핵이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입법 독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강행 처리했던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거부권이라는 수단을 진짜 마음대로 행사하셨죠. 그래서 뭔가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헌재가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안 돼 있을 때인데 무슨 예산을 깎았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합의문 보셨습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4.3조를 깎았다고 돼 있어요. 여야 합의로. 그리고 나서 총액 기준으로 다시 채웠다고 돼 있어요. 예산 협상 항상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안 쓰는 예산이라든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예산 먼저 깎아요. 총액을 늘려주지 않는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히면 먼저 깎습니다. 깎은 다음에 룸이 생기잖아요. 이 룸을 여야가 합의해서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총액 기준을 맞춥니다. 이걸 해마다 같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24년도 예산이요. 제가 그때 원내수석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깎은 다음에 거기에 여당이 원하는 거, 야당이 원하는 거 넣어서 그 룸을 채워서 다시 정부가 보낸 총액 기준을 맞춥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절차를 똑같이 밟으려고 깎았더니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협상 절차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번 예산 협상을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번 봤을 테니까 그냥 이건 제가 보기에 핑계입니다. 핑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국민의힘도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위헌적이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당연히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는 뭐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탄핵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듯한 정도였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만 하더라도 탄핵은 이 헌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계엄처럼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던 일이 국회 권한이었죠. 그런데 사실 22대 국회가 되면서 민주당이 했던 그 탄핵의 숫자는 너무너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탄핵된 그 공직자들 중에서 기각이 된 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많이 했다 하지만은 거부권을 유도했던 부분도 있다는 거는 일정 부분 저희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계엄의 요건에서 민주당의 폭주가 계엄의 이유였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상계엄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민주당이 의회에서 독주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을 크게 마비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의힘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자체가 우리 비상계엄을 어떻게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은 사실상 지금 저는 메시지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당 안에서도 지금 극심한 지금 혼란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는 민주당의 그런 이유를 대면서 계엄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실상 저희 당의 전체적인 의견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고 원내대표는 사과를 한다 하고 또 한 40명 가까운 의원들은 진심으로 사과한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듯한 표현까지 했습니다. 세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를 내면서 본인이 정당했다는 표현을 해버리면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나 지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메시지들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옳고 그르고 다 떠나서 이럴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지금 본인의 재판에 충실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국민들께 하지 않는 것이 더 맞잖아. 왜? 계엄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국민들의 입장도 헤아리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팩트만 몇 개 좀 바로 잡고 싶어서요. 뭐 또 제가 팩트를 얘기 안 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상법입니다. 상법 개정안이었어요. 정권이 바뀐 다음에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안 때문에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게 왜 그때는 거부권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종류의 법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 기조가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님이 그 당시 당대표 있을 때 20일 넘게 단식을 했어요. 예. 대화를 하자. 예. 행정관 한 명 안 보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뭘까요, 그러면? 국회로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도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당 간의, 아니 대통령실과 당 간의 그 수직적인 문화, 이것 때문에 대화가 야당과, 그 당시 야당과 대화를 못했던 거. 예. 많은 의원들이 인정하고 지금 후회하고 반성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20일 넘게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우리 대화를 좀 하자고. 예. 그러나 행정관 한 명 안 보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예. 여전히 어쨌든 왜 그 당시에 그러면은 계엄 선포가 있어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미스터리인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또 지금까지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계엄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이 JTBC 스튜디오에서 특보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감찰관님도 나오셨었고,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중대 발표를 한다 그래서 지금 다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아마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던지, 아니면은 이제 뭐 예산안과 관련된 예산안 삭감에 대한 뭐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정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언론도 계속 미스터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냈던 메시지 중에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재명 정부에게 레드카드를 꺼내고 자신을 밟고 일어서 달라, 또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장동혁 대표도 비슷한 맥락의 또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변호사님께 한번 먼저 여쭤볼까요? 이거 어떤 맥락의 메시지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그 레드카드라는 거는요, 장동혁 대표도 여러 번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재명 정권을 퇴장시켜야 된다. 옐로우 카드는 게 2번 경고고 레드 카드는 바로 퇴장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정권이 완전히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예. 그다음에 그 법치주의, 그다음에 우리 주권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그 정권을 빨리 레짐 체인지해야 된다. 막 이런 의미로 대통령이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나를 밟고 가라. 이 말은 이제 그 본인을 이제 너무 의식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그 윤 대통령을 뭐 절연하든 어떻든 그래도 이해는 한다. 나를 밟더라도 하나가 된다면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로 통합해서 정권에 맞서 싸우라. 예. 나는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본인은 따라서 자기를 밟고 가라. 자기가 희생이 되겠다.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이런 데 의미로 보이는데, 뭐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우리 그 의원님은 메시지 안 내는 게 좋다 하지만 예. 그렇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 그리고 각종 군인들, 경찰들 엄청나게 지금 재판받고 탄압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침묵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도 그 항변할 권리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반의 뭐 정치적 경로는 벌어지겠지만 저는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 서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서 변호사님께서 그 메시지의 의미를 뭐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사실 계엄 선포도 사실 여러 가지 뭐 계엄 문건이라든가 뭐 체포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뭐 김건희 씨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뭐 계엄이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번에 낸 성명서도 어떻게 보면은 마치 뭐 이렇게 정치적인 결단이나 뭐 혹은 엄청난 각오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제가 뭐 이런 토론에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지금 옥중 생활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내란 재판에 따른 판결, 선고, 재판, 향후 재판, 그리고 또 형 집행 이런 걸 다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본인의 지금 현재 이해관계에서 하다못해 옥바라지라도 해주고 나중에 사면 청원이라도 해줄 극렬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해서는
그런 메시지, 결국 나를 믿고 따라달라,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낸 것이지 그거보다 더 높은 뭐 형이상학적인 어떤 뭐 의도를 가지고 낸 메시지라고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준 그 태도,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책임 전가라든가 책임 회피, 본인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렇게 높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한 번만 제가 반박하면요. 하십시오. 예. 지금 이게 대통령이 자꾸 부하 직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또 이것도 이게 졸장부 모습으로 이게 자꾸 공격을 하는데요. 예. 거기 대통령은요, 진실을 밝히고 있지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 대해서는요, 한덕수 총리도 그 계엄에 대해서 재고를 요구했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는데 내가 대통령 결단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나 또게 그 곽종건 특전사령관, 또 이게 조지호 청장, 이런 분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안 한 걸 하니까 대통령도 진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진실 게임 하다 보니까 책임 떠넘기기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항상 팩트에 따라서 책임을 본인이 한 건 했다. 근데 아닌 걸 했다고 하니까 지금 진실 게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책임 떠넘기는 쫄장부다. 이거는 이게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건 꼭 반박하고 싶어요. 예, 그 재판에서 근데 일정 부분 뭐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태도를 말씀하시기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큰 손짓이나 뭐 책상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특검과 판사의 질문에 또 대답을 하다가도 어떤 부분에서는 진술을 갑자기 거부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부분 논란이 되기도 했고, 조금 전에 이제 서 변호사님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 책임을 인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번에 나온 메시지를 보면은 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에 대한 옹호와 변명도 아니죠. 무조건 자기는 지금도 옳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잠시 아까 시작할 때 자료 화면으로 지나가는 걸 보면은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면서 종북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예. 계엄을 통해서. 그리고 군대를 국회로 보내죠. 국회에 누가 종북 세력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죠, 오히려. 내가 그날 밤에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척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지금. 마치 그날 있었던 일은 가벼운 일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저는 양심 없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내고 있는 메시지가 상당히 지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내가 비상계엄을 한 것이 내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좀 정당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게 되면, 저희 국민의힘은 계속 국민의힘조차도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보수의 가치가 뭐죠? 헌법수호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수 세력이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의 요건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위헌적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아무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수행한 이후에 그 명예와 그 자긍심을 다 버려야 했던 지금 그 장군들이라든지 그 고위직에 있는 분들,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본인 비상계엄이 이렇게 정당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그럼 그로 인해서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사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잃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께서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더라도 이럴 때는 그냥 메시지를 특별히 내는 것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뭉쳐서 싸워달라. 제가 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뭉쳐서 싸워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을 어떻게 퇴장시킬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365일 장애 집회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퇴장시킬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퇴장시키고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지방선거 총선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 정당한 헌법적인 그 가치 안에서 대한민국의 질서 안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 외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뭉쳐 싸우고 어떻게 정권을 끌어내겠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장동혁 대표가 말하고 있는 뭉쳐 싸워서 이재명을 끌어내리자는 그 구호는 어찌 보면 그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는 그 선에서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겠죠. 또 필요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우리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좋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거를 이겨야 된다. 당장 눈앞에 있는 지선을 이겨야 된다. 그러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우리 국민의힘이 되었을 때 국민들이 다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장 내년 지선에서 좋은 성과가 있고 그렇다 보면 다시 우리는 정권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을 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제시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당장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전략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말로만 뭉치자 싸우자 아니라 싸워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정권을 찾아서 보수 정부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 재건할 수 있는 데한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투쟁하자는 말밖에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고 있는 메시지는 오히려 내년 6월이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서정욱 변호사님 생각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 생각은 다양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사과를 하는 분들도 제가 입장을 이해하고요. 예. 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제일 후회하는 게 사과라 했습니다. 사과라는 거는 그 모든 걸 인정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최서원 씨가 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사과하는 순간에 그게 기정사실화돼 버리는. 그래서 사과할 때마다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또 우리가 아픈 기억도 있기 때문에 사과를 반대하는 분도 한 절반, 딱 제가 보기에 한 반반 되는 것입니다. 뭐 저는 이게 다 어차피 선거를 이기자는 이런 이제 충정의 소리니까 뭐 생각은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냈던 메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냈던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 3일에 이제 빛의 혁명 1주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강조했고요. 또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나치 전범 처리하듯 마땅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깊은 반성이 있다면 용서와 포용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정 의원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대통령의 말씀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큰 죄를 지은 분 책임져야죠. 책임져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와닿는 게 이 구절이라고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뒷부분에 방점을 두시는 방점을 두고 싶다. 우리 항상 말끝 보면 뒷부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진심이 담겨서 실제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 75만 명 검열하고 일하는 부분들 좀 지나칩니다. 확실히 지나치고요. 우리 계엄에 가담했던 그 상황들을 보면 6시간의 계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제대로 아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계엄에 대해서 알고 동조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너무 좀 엄벌에 가까운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이런 모습으로서 내일 누가 나를 신고할까? 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별 뜻 없이 한 행동이 이게 정치적 책임을 지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두려움으로 직장에 나오고 동료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바라보고 이래 된다면 이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그렇게 깊이 개입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단죄를 묻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과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어제 밝히신 입장문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헌법 소호 TF 관련된 말씀이시라서
국무회의 때도 헌법소호 TF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받으면서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한다든지 또 가볍다든지 이러면 다 당연히 같이 포용해서 가는 거고, 그러나 굉장히 중하거나 반성이 없다거나 그래서 재발에 어떤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엄히 처벌하고, 그렇게 잘 해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그때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엄정한 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비극적이게도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의 군대나 우리나라의 경찰이 우리나라의 국민이나 우리나라의 시민을 상대로 총과 칼을 휘둘렀던 경험이 상당히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한 비극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었던 이유들, 바로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확실하게 진상도 규명될 뿐만 아니라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려서 다시는 우리나라의 군대나 우리나라의 경찰이 본인들도 아마 원하진 않았을 테지만 명명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과 시민들 앞에 총과 칼을 들고 나타나는 장면은 앞으로의 역사에서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계엄에 대해서요, 제가 알기로 김건희 여사도 몰랐어요. 그러게 한덕수 총리나 국무위원들도 다 반대했어요. 예. 아무도 모르는 계엄에 가담자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공무원들 1급 공무원이나 군인들 대장들 다 중장들 경찰들 다 알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모르고 국무위원도 모르고 총리도 모르는 이런 데 계엄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거의 공무원들 TF를 다 만들어 가지고 75만 공무원들 핸드폰까지 내놔라.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고 한 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본인이 옛날에. 이거는 정말 이게 과도하다. 이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치 전범. 정말 이거는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치처럼 나치가 전담재판부 만들고 법외국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내란 전담재판 만들고 법외국제를 만드는 겁니까? 이게 나치하고 똑같은 형태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원이라는 게 전담재판부는 법무부에서 행정부에서 3명, 또 헌법재판소장이 3명.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상권 분립이 완전히 역사적인 유물로 전락한다고 천대엽 법원행정장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법외국제, 왜곡이라는 게 명확한 개념입니까? 지금 법무부 이진수 차관도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법사위가 통과시킨 거예요. 저는 진짜 내란 전담재판부나 법외국제 이런 걸 만들면 나치하고 똑같이 독재로 간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 예,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나치 그 말씀 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나치를 언급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중대한 헌법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자. 그리고 무관용 원칙.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온정주의, 세월이 흘러가면 이렇게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온정주의로 흐르는 경향에 대해서 경고하는 차원에서 낸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아주 비상식적인 헌법이 부여한 아주 비상적인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계엄 선포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억누르고 그런 사람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거에 척결하러 들였다는 것, 이게 본질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정치적인 극단주의라던가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거 당연히 사회통합 차원에서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고 반성하고 그러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포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와 다르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억누른 행위에 대해서 계속 정당화하는 메시지가 어디로부턴가 나오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하는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도 사실은 숨어 있지만 그런 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계속 수행하고 그런 계엄 사태가 계속 유지되고 거기에 따른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전화를 함부로 뺏어서 본다든가 법을 어긴다든가 비헌법적인 절차를 동원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한 번쯤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모든 걸 다 여기서 털고 미래를 내다보고 나가자,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그런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엄정한 처벌에 대한 방식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또 기간에 대해서도 또 문제 제기가 일각에서는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정욱 변호사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기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에 이제 집권을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그때 피로도가 느껴진다. 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계엄 세력의 청산 유효 기간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쩌면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피로도가 우려가 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언제까지다라고 지금 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어라고 단정짓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죠.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이 부분이 진행이 돼서 국민들도 좀 덜 불안해하시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하자는 데는 찬성.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적으로 언제까지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예.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그 유혁 전 감찰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헌법소 TF에서 휴대폰을 강제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 위법 행위가 돼서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너무 그럴 거다. 예. 100% 그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기간 상당히 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 6월에 지선이 있습니다. 예. 지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가려고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아마 몇 달 후에 다시 제가 만나게 되면 이게 맞았다는 걸 한번 느끼게 될 거예요. 몇 달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저는 99%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선이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지선의 이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은 시간 동안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좀 이런 갈등이 줄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당이 정리가 되면서 조금 국민들에게 이제 희망을 드리게 된다든지 또는 민주당의 이런 어떤 지금 사법부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공격이나 이런 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치는 일이 오고 이럴 때 지지율에 좀 격변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내란의 어떤 청산이나 이런 명목을 가지고 계속 저희 국민의힘을 공격하면서 국민 여론을 몰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특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3대 특검 그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그렇게 많은 기간을 주고 특검을 3개나 돌렸는데 예. 사실상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요. 대대적인 특검을 돌렸지만 성과가 없다 보니까 추가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추가 특검으로 인해서 또 몇 달을 또 가는 거죠. 또 아까 우리 말씀하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총괄 TF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공직사회 기강을 잡고 공직사회를 이렇게 딱 뭉치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의 어떤 지금 시간들이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은 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내란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들을 계속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수사는요 항상 외과 수술처럼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게 이게 수사입니다. 근데 지금 특검은요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 먼지털이 또 이렇게 별건 수사를 하고요.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최상병 특검은 10명 중에 9명이 영장이 기각돼 버렸어요. 임성근 사단장 빼고요. 그다음에 그 조은석 내란 특검도 6명 중에 이상민 장관 빼고 6.5패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민중기 특검은요. 주로 대부분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 아닌 별건들이 많이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또 이 2차, 3차, 4차 이러면요. 진짜 저는 이게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요. 결국 이 특검으로 흥한 자 특검으로 망합니다. 이러다면 이게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이제 그만해라. 특검 지겹다. 이런 게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여기서라도 빨리 수사를 끝내야지 이게 2차, 3차 계속 가면 이게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용할 것이다라고 두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매우 유감스럽고요. 간단히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따라서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60%대에서 많이 나오는 데는 70%대 초반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여론조사에서 높은 수치가 나오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꼽는 게 외교, 경제 이런 겁니다. 그거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치르는 지선이 여당의 경우에 가장 유리하고 좋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나 우리 정부는 외교, 경제, 민생에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더 쓸 거고요. 내란 종식은 저희들은 필요해서 한다고 보고 있고 또 진짜 필요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어요. 언제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하고 언제쯤 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내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실 겁니까? 오늘도 장동혁 대표, 어제도 장동혁 대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를, 거의 100%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공수처와 관련돼서도 터무니없는 말씀하셨던데 북한의 지령을 받고 만들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진짜 묻고 싶어요. 예. 제가 좀 대답을 드리면 묻고 싶다고 하시면 대답을 하셔야 국민의힘의 되겠네요. 대답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우리 당에 아까 3가지 목소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깨어 있고 살아 있구나. 어떻게 보면 저런 강성지휘청의 비판도 받고 문자 폭탄도 받고 하면서도 저 의원들 중에서 40명에 가까운 분들이 어떤 특정 계파를 다 떠나서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희들에 대한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리고 지금 우리 송호석 원내대표도 사실 어제 사과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당대표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아까 우리 의원님 그래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엄의 날을 우리가 축제로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에 해계제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런 역할을 한 분들의 소중한 분들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그걸 인정하시잖아요. 그거 좀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와 그 18명 의원들의 그 역할이 너무 컸고 정말 그때는 그분들의 그 역할이 참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고 하시면서 국민의힘의 내란 정당이다. 그 18명의 숫자는요. 우리 국회가 교섭단체가 20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명이 되면 교섭단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18명의 의원은 거의 교섭단체 정도의 수준의 숫자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일부의 의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내란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위헌 정당 해산까지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발언을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박준민 의원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서종욱 변호사님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어떤 당직을 맡고 계신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표와 절연을 할 것이냐,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하지 않을 것이냐? 저는 먼저 말씀해 주신 거에 약간 제가 이제 국민의힘 쪽의 의원님들이 다 뭐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몇 명의 어떤 의원님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당의 어떤 정치적인 방향이 그렇게 가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대표를 중심으로 분명히 당의 어떤 방향이 잡히고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당이 좋은 정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달라는 거는 저는 좋은 정당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로서 그럼 그럼 앞으로는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여기 10명이 그런 얘기하니까 이 당은 민주당은 어떤 당? 이렇게 평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려우시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의원님 같은 분이 좀 더 목소리 내주시고 당 전체가 특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의 지도부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서종욱 변호사님에게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시죠. 장동혁 대표는 그 계엄 해제 18명 중에 표결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탄핵을 갖다가 반대하면서 계속 장애 집회를 했던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당대표가 될 때도 상당히 정통 강성 우파 보수 목소리 유튜브 포함해서 이런 데 지지를 얻고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변이죠. 예. 김문수 대선 후보가 이게 끊고 1.5선이 당대표가 됐던 거예요. 따라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윤 대통령과 절연할 일은 없다. 절연하는 순간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이번에 면회도 한번 갔다 오면서 10분 동안 거의 절반을 서로 울다가 왔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끈끈한 또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그 앞으로도 왜 다른 사람들은 이게 그 전부 이게 그 다 포용하자고 하면서 왜 저는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포용을 못하죠? 예를 들어 윤석열과 절연, 황교안과 절연, 정가은과 절연 다 절연하면 누구하고 정치합니까? 그럼 이게 한동훈만 가지고 정치합니까? 보수가? 그런다 해서 이게 진보 전역에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다 포용하자는 거예요. 다. 우리가 정광훈, 광화문 셀뚝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 표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부정선거는 다르더라도 그것도 한 표입니다. 저는 윤석열 지지자가 더 많다 봐요. 한동훈과 윤석열 보면 저는 7대3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자유파 보수가 다 통합을 해야지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면 그럼 이게 한동훈 혼자서 정치하느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앞으로 장동혁 대표도 이런 게 큰 통합의 길로 아마 갈 거로 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한 일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셔야 될 것 그래야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떻게 보면 극우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분들까지 다 포용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분도 한 표지만 그분을 포용하는 순간에 마이너스 10표가 나옵니다. 예. 그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확정되지도 않은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하고 위헌적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몽령이라 옹호하고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숫자로서 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많은 국민들 중에서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다 빠져나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마음으로는 한 표라도 더 생기면 좋죠. 그런데 과연 국민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정말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가진 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그분들까지 다 포용하면 숫자가 늘어나고 지지자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오히려 그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것이 분명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당이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거리를 뒀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 헌재 결정에서 전원 일치로 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은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헌법적이고 국민 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세력이 민주주의 헌법 체제 하에 국가에서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표는 아무리 많아도 거부돼야 됩니다. 배제돼야 돼요.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하에서 우리 헌법 체제 하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당대표도 위헌정당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위헌적인 사람까지 다 끌어들이자. 위헌적인 것을 넘어서 헌법 질서를 완전하게 훼손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끌어들이자. 우리 그런 정당이다. 어떻게 민주주의 헌법에서 그럼 그런 정당이 인정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은 그걸 부정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정욱 변호사님 짧게 반박하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진보 진영은요, 누구를 이렇게 배제하자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진보당, 기본소득당, 심지어 사회민주당까지 다 연대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게 민노총까지도. 그러면 이게 어떤 진보 진영에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습니까? 저는 사법 파괴나 사법 장악 전부 이게 위헌이라 봅니다. 그러면 이게 너는 위헌 주장하니까 너하고는 못한다. 왜 보수만 계속 배제해 놓습니까? 제가 굳이 그분들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요. 굳이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한 표인데 굳이 광화문 안 돼, 황교안 안 돼, 윤석열 안 돼. 그럼 이게 누가 있냐고 보수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비난하고 공개할 필요는 없다. 예.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논의를 그러면 특검과 재판 쪽으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류혁 전 감찰관님 또 법무부에도 계셨으니까요. 네네. 자, 지금 이제 특검하고 재판 가장 눈에 띄게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 받고 1심 선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도 제일 빨리 진행이 돼서 내년 1월 22일쯤에는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 밖에도 다른 재판들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속도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청산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혹자는 저희 중에 얘기도 나왔지만 너무 계속 늘어지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계속 이제 뭐 내년 지선까지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계속 길어지면 피로도가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특검이 진행되는 속도 또 재판 어떻게 좀 판단을 하세요? 저는 뭐 법무부도 이미 떠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금 개업 중도 아닌 변호사 입장에서 그냥 뭐 법조인들끼리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냥 뭐 평범한 소시민의 입장에서 법률 문화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자면 저는 지금 그 특검이라든가 내란 재판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좀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 12.12 사태라든가 혹은 가깝게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 재판에 비해서도 너무 좀 그 속도가 늦고 그다음에 사실 이 사건 내란 사건이라는 건 국민의 일상을 뭐 이렇게 파괴한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그 재판부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엄정함, 단호함 그리고 뭐 또 엄숙함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재판이 무슨 희화화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 재판장이 제대로 소송지휘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 피고인들이 변호인들이 그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점에 비춰보면 저로서는 참 많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찌되었던 그 이진관 재판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그 내란 사건 주요 가담 재판이 이제 종결이 되고 곧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과거에 12.12 사건 때 그때 당시에 그 재판장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현안이지만 우리는 법률적 측면에서 검토해가지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렸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법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사적으로 이렇게 견해를 밝힌 사람은 있지만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와 다르게 법원은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없거든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신속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반박하면요. 지금 다른 재판을 이렇게 비교하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고는 비교 안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이 법의 강행 규정이라고 633이라고 돼 있는데 1심만 2년 2개월 걸려 있어요. 몇 년 걸린 겁니까?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위례 FC 이 재판 4년 됐는데 위례만 심리 끝나고요. 대장동의 유동규 씨 정의신문하고 멈춰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재판이 4, 5년씩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실제 내란 재판은 지연된 게 아니에요. 지기현 판사도 2월 달 중에는 선고하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부터 선고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인데 그러면 이 계엄이 내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진관 판사가 판단할 수 있나요? 거기에 정인이 국무위원 9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정인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그러고 이게 한덕수 총리가 방조했냐 안 했냐 이게 순서가 맞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미리 내란이다 계엄이 아무 신문도 안 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저는 순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변호사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건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조폭의 두목 먼저 판단하고 실행행위자를 판단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제가 알기로 법조 경력이 상당히 기신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유혁 감찰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엄정함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방조점을 찍으신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방청석에서 이제 핸드폰을 아마 무음이나 진동으로 안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벨소리가 나잖아요. 났었죠. 그 재판장이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변호사가 그랬다잖아요. 왜요 재판장님 노래 좋은데 더 그냥 놔두시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희화화돼도 너무 희화화된 거예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뭔가 부당해 보이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태도의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 문제에서요,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지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여당에서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한 상태죠.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아마도 이제 저희 토론 중에 또 이야기가 나왔던 내란 재판,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나온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해서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뭐 혹시나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예상 밖의 결과를 낼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뿐만 아니라 법 왜곡죄 역시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법을 왜곡해서 직위원 판사가 그렇게 했다고 몰아세우려는 의도죠.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뭐 1심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이고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특정한 재판부에 재판을 받게 한다. 법원과의 별도 특정한 재판부에 받게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법원 밖에 지금 사실은 밖에서 재판부를 설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사법부는 뭐냐? 그리고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그 어떤 구성하는 그 자체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은 좀 빼고 이렇게 해서 좀 완화를 시켰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라고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혼란이 벌어지겠죠.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그걸 수습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께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그것을 자꾸 별도로 만들어서 예배를 자꾸 만들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법 질서를 더 지켜주는, 사법 질서를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취지 필요성이라는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실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나누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취지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내란 재판이라는 거는 뭐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국민 일상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런 사건을 엄정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처리해야 될 재판부의 그 재판부에 배당된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직위원 재판부는 그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까지도 다 끌어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내란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관련자가 다수고 증거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전력을 집중해도 현찬을 마당에 뭐 다른 사건까지 다 끌어안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점만 봐도 좀 미심쩍고 좀 걱정스럽기 그지없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그 직위원 재판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왜 그 사건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립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거, 그리고 또 여러 차례 13차례에 걸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그 특검의 구인장 발부 요청을 다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뭐 김용현 그 피고인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그 피고인들이 여러 가지 법정 소란 행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법정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소송 지휘 없이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야 이거 내가 겪었던 이 내란 사건이 저런 재판부에서 저렇게 우습게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내란 사태뿐만 아니라 변호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다수 관련자가 있는 사건, 그리고 아주 난이도가 높은 사건, 그리고 방대한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절차,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이 법원 행정조직에서 그걸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차대한 사건, 뭐 다단계 조직 사기라던가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줘서 국민들이 그 일반적인 그 법감정을 가진 국민들이 실망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뭔가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대한 특별한 소송 절차 이런 걸 만들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실현하는 과정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극복하더라도 비록 2단계에서 뭐 이것이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내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것은 장기 과제로 한 번쯤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요. 예. 좀 신속한 재판인데 이게 되면요. 지금 1월 달에 다 선고하겠다잖아요. 예. 이걸 이게 다 가져와가지고 새롭게 뭐 판사 구성하고 변론 갱신해서 다시 이게 판결하려면 엄청나게 재판이 지연된다는 거.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예. 두 번째요. 이거 분명히 법원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로 가져갑니다. 위헌분열 심판으로. 그러면 이게 그 이해 충돌이 돼요. 헌법재판소장이 3명을 신청했는데 헌재가 판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는 이런 데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 3명을 추천한다?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는 변호사하고 이게 당사자뿐이에요. 재판의 당사자가 내가 판사를 정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심각한 위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빨리 멈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저는 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고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는 향후 논의에 딸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들고 있는 게 이제 그 법원행정처가 보낸 의견서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재판권에 대한 침해보다는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사법행정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그러니까 사건을 배당하는 거는 사법행정권에 속하는데 사법행정권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인데 왜 이거를 건드리냐 이런 얘기인데요. 사법행정권은 사실은 법률에 의해서 큰 틀에서 조직되고 운영되죠. 법원조직법이 대표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 자체가 잘 안 맞고요. 두 번째는 무작위 배당이라는 것이 원칙인데 무작위 배당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재판의 독립성을 여기서 이제 재판의 독립성이 처음 나오는데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저희가 다 봤지 않습니까? 법원도 무작위 배당하는 사건이 있고 법원이 선별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배당하는 사건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 배당만 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그러니까 이 얘기도 이제 사실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래서 위헌성이라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바로 잡을 게 있는데 법원과 별도의 법원을 만든다.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형사 담당 판사들 중에 사건을 누가 담당할지를 입법적으로 트랙을 정하는 거예요. 절차를.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법원, 대법원에서 보낸 내용도 보면 이거는 재판 배당 절차에 관한 법이다. 사건 배당 절차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바로 잡아서 좀 드립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정 재판부의 재판을 받게 한다는 점, 특정 재판부의 재판을 받게 한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법원 밖에서 재판부 설치를 결정한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사건의 배당 절차에 관련된 법인데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특별한 어떤 법원 외에 법원을 만드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대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재판부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법무부에서는 그건 필요성이라든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입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뭐 따로 한 번 더 논의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짧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엄 후 1년이 지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여론조사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또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자, 양극화의 극복을 위해서 이건 뭐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 사회에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박주민 의원님부터 이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 뭐라고 보시는지 짧게 한번 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대통령님도 통합을 말씀하시면서 예. 통합에도 그러나 원칙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이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반복되면 안 된다. 이거는 원칙이거든요. 우리 헌법으로 예. 봤을 땐. 그러면 적어도 이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 전제하에서의 통합과 대화, 예. 소통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의원은 그렇지 않지만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의원님들 중에는 작년 12월 3일 날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대립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하루빨리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민주당 차원에서는 오늘 나오신 의원님을 포함한 많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것을 뭐 급한 대로라도 아니면 지금 더 예. 많이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지만 마지막으로 정성국 의원님께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도 우리가 강성 지지층에 흔들리는 정치를 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도 저희들 이래 뭐 강성 지지층, 즉 극우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우리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딸의 그런 어떤 뭐 세력들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휘둘리고 있지 않느냐. 또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쪽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제도, 당의 그 어떤 선거 제도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쪽으로 바뀌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국민과 민의를 바라보는 정치를 하지 않고 강성 지지층들이 하는 발언이 우리 국회의 그런 정책이나 국회의원들의 그런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이게 국민의 다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왜곡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우리 그 선배 의원님들한테 들어보니까 20대, 21대 이럴 때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이렇게 좀 어울리기도 하고 예. 뭐 저녁도 자주 먹고 또 술도 좀 자주 하면서 이렇게 친분도 많이 나누고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22대 때 그게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조금은 또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같이 하게 되면 네. 그죠? 그런 극단의 정치, 조롱의 정치, 네. 또 막말의 정치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같이 노력할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